베프의 촉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네, 뭐. 네. 자, 긴 연휴를 보내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았는데요. 아, 이번에 진짜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들이 많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 악취가 너무 많이 난다. 동네 주민들로부터 2달 내내 민원에 쌓였던 곳이 있습니다. 근데 원인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다가 결국 추석날 친지가 찾아와가지고 연락이 하도 안 되니까 찾아와가지고 문을 열어보고서 그때서야 이제 사건의 원인을 알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강동구에 사는 한 남성, 40대 남성, 아주 유명한 학원 강사였다고 하던데, 예. 유명대학 나온 이분이 고독사 했다라는 게 그렇게 밝혀진... 추정이 되고 있죠. 네네. 그게 뭡니까? 만약에 이 지역이 강동구가 아니라 다른 인제 소위 말하는 중산층이 살고 있는 다른 부라고 하면 미리 발견됐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강동구 쪽에서 그래도 좀 산다 하는 아파트에서 네. 사실 이런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네. 보통 이제 그 임대 아파트라 이런 데서 이런 냄새가 나면 보통 그 동 대표라든가 다 알죠. 아, 누가 돌아가셨구나. 근데 여기는 그럴 만한 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달 넘게 뭐 훨씬 전인 것 같아요. 냄새가 계속 나는데 뭐 여러분들께서는 시체 냄새를 맡아볼 일이 거의 없으셨겠지만 네네. 저야 뭐 시체 냄새를 맡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악취가 어디서 나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냄새 나는 게 위로 퍼지고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뭐 민원만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추석 전날 이제 방문한 가족들에 의해서 발견된 건데 굉장히 많은 어떤 부패가 있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송파 세모저 사건을 거치면서 관리비라든가 뭐 카드 이런 거 미납됐으면 체크가 리스트가 옵니다.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닌 건 뭐냐면은 네. 소득이 높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명 뭐 명문대를 나오고 유명 네네. 학원 학원 강사였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이 좀 고민하는 거는 혹시 타살의 흔적이 있지 않을까. 아, 그래요? 타살 가능성도 있어요? 모르죠. 왜냐하면은 가능성은 있는데 너무 부패가 돼갖고 원인을 못 찾으니까. 근데 거기도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1인 고독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독사라고 그런다면 왜 그러는 겁니까? 이제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급격한 어떤 우울증 같은 건가?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습니까? 학원 강사들이 생각외로 일타 강사들이 경쟁도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강의가 날아가고 막 그럴 때 급격한 어떤 좌절감 때문에 일종의 자발적인 증발을 하게 되면은 한 달 정도는 문 닫아놓고 뭐 이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는 경우도 흔하게 나타나니까. 예. 왜냐면 저 심리적인 어떤 충격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정신적 판단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약해지고 이제 정신적 판단이 흐려지니까 움직이기 싫어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먹는 것도 줄어들어 갖고 그대로 죽는 거죠. 아사죠, 아사.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 지금 보니까 복지부 통계 발표가 나온 걸 보니까 1인 가구 5명 가운데 1명이 사회적 고립으로 홀로 삶을 마감하는 고독사 위험에 놓여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네, 그렇죠. 2010년도에 비해서 2018년 이후에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엄청나게 늘었다. 100만 우울증이라고 어제 나왔더라고요. 어제 나온 걸로 예. 보면은 그리고 65세 이상들의 그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하고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1인 가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때 적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더라.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는 하층 1인 가구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를 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찾아가는 문제는 하층인 경우에 예, 중상층은 노출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개인이 1인이 고독한 상황이라고 하는 걸 노출하기 싫어하니까 네. 그분들은 지금 이런 형태처럼 체크가 잘 안 될 수 있죠. 아니 그리고 좀 성별로 보니까 남성의 경우 30대가 예. 가장 많고 이 위험성이 가장 위험하죠. 그다음에 20대, 50대 뭐 이런 순위라고 그러던데. 여성은 70대가 많은 거는 네. 아마 이거는 이제 노인 빈곤율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근데 남성들 같은 경우 30대가 많은 거는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실업과 자발적인 형태, 그러니까 반자발적인 형태의
인구 증발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일본에서도 이게 가장 심각한 것은 아예 이 사람들은 취업률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의 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취업할 생각도 안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이걸 인간 증발이라고 이제 일본에 네네네. 표현하는데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다 나가는데 바로 청소년 빈곤 청소년 위치에서 20대 잠깐 있다가 30대로 바로 증발해버리는 위험한 1인 고독 중에서 가장 위험한 형태의 사회 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럼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뭐 정부에서는 지역민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라든가 뭐 식당 같이 이렇게 꼭 반드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죠. 이용해야만 하는 네. 그런 장소, 그런 가게 이런 것들을 예방 게이트 키퍼다. 고독사 예방 게이트 키퍼를 지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렇죠. 보상자 중개업소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계약할 때인데 이게 이제 그냥 버려진 형태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데 가장 이제 의미가 있는 건 식당 같은 식당. 데는 문제는 근데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1인이 먹는 식당이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 아,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태국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중국 같은 데 대만 같은 데도 소위 말하는 1인 식당이나 아니면 아예 키친이 없는 부엌이 없는 1인 가구가 대다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상태이기 때문에 식당이 키퍼가 될 수 있느냐는 아직은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잘 안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고독사 위험에 빠진 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도 지금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었는데 또 하나 충격을 받은 거는 지적장애 뭐 자폐라고 하던데 어쨌든 이 아들 30대. 예, 지적장애 아들과 아버지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부자의 집에서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도 발견되었다. 이런 요게 얘기가 이제 있더라고요. 가장 울산에서. 경찰 112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추석이나 설날 바로 전에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굉장히 이제 뭐 명절 전에는 네. 굉장히 그 심리 상태가 올라갑니다. 그 상태에서 이런 선택 경우가 심리 상태가 올라가는 게 급격히 무슨 올라갑니다.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명절이라고 들떠 있는데 예. 본인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갈등이라는 수밖에 화가 없고. 난다는 예, 거예요? 화가 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죠. 자기 자식을 죽이고 자기도. 이제 이건 뛰어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법문에서. 아버지가 예, 아들을 죽이고 뛰어내린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된 것처럼 물론 이제 저기 송파 김포에서 5가족 죽은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형태가 명절 전에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명절 끝난 다음에 줄어듭니다. 이게 지표가 명확히 나타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명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심리적인 그런 기대감이죠. 기대감이 있는데 그걸 채워주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그렇죠. 좌절감이 크게 좌절이 더 나타나는 거죠. 커지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네, 있다. 그리고 특히 부모가 네. 내가 죽으면 어차피 얘는 아무도 못 돌봐줄 텐데라고 그렇죠. 하면서 같이 가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이게 울산 북부 경찰서에서 이번에 이제 보도된 그런 사건이었는데 저는 이거보다도 더 사실은 조금 충격이었던 게 그 중학생 아들이 아빠가 잠깐 집을 나간 사이에 엄마한테 자기네 아파트 바깥에서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구니까 조용히 해달라고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가 아, 명절이니까 그러지 조용히 어떻게 시키니 좀 참아라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엄마를 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 집에서는 지체가 좀 부자연스러운 딸도 있었는데 누나죠. 누나를 엄마가 더 잘 돌보고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는다 때문에 화가 나 있었던 상황에서 아빠도 없고 이런데 엄마가 자기 말 안 들어준다는 것 때문에 엄마를 살해하고 도망갔다가 아버지가 이제 와서 살펴보고서 신고하고 엄마는 결국 죽고 자기는 찾아내서 이제 사건이 알려지게 된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명절 전에 나타나는 심리적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심리적 증후군이 그렇죠. 상당히 네. 심리적으로 이제 업돼 있을 수 있는 상태와 비교 심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이 화목하게 뭐 떠들고 뭐 아이들이 막 떠드는 게 네, 싫어요. 본인은 싫죠. 왜냐하면 본인의 상태는 장애인 가족이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해줘야 되는 어머니가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편을 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축적되는 것이 분노가 나타나는 건 형태인데 네.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이런 형태는
평소에 체크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늘 그렇게 그래야 된다라고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거기서 폭발하는 것 때문에 사실 가장 위험한 거죠. 경찰들도 순찰할 때 이런 가구들을 가장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애인 가족이라든가 2인 가족이나 이런 데에서 이거 분명히 뭔가 바깥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바로 터질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 조금 분리시켜 놨어야 되는데 이게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사건도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좀 정말 충격이었고요. 네. 또 누구든지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서울로 상경했어요. 창원에서 그래가지고 여중생 2명한테 흉기를 휘둘러서 살인미수로 검거된 그런 학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범범죄와 아까 말씀드린 명절증후군과 네, 두 가지가 합친 거예요? 다 합쳐진 거죠. 이들은 서초구 양재동 산책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가 잡혔는데요. 경남 창원에서 올라온 A군. 창원에서 부산에서 일주일 전에 흉기를 구입하고 작정을 하고 창원에서 고속버스 타고 명절 기간 중에 올라와서 양재천의 산책로에서 여중생 둘을 공격을 했죠. 세상에 혼자서 이렇게 그냥 아무나 무차별적 공격하려는 마음으로 그걸 일주일 전부터 계획했다는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고. 그러네요. 아시다시피 오늘 태국에서 14살짜리가 총기 난사를 벌인 것처럼 10대 초중반 애들의 이런 폭력적인 부분이 심리적으로 폭발하는 부분은 사실 되게 위험합니다. 10대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막 심리적으로 폭발합니까? 심리적으로는 폭발을 했죠. 근데 문제는 수단이 생긴다는 거죠. 그 태국은 총기가 네. 비교적 자유롭고 우리는 이제 총기는 없지만은 얼마 전에 있었던 최윤정 사건, 신림동 사건이 일종의 자극의 모태가 된 거죠. 똑같이 형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게 모방범죄라는 뜻이에요? 모방범죄란 이건 모방범죄죠, 확실히. 그럼 지금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모방범죄가 또 10대 청소년들에게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모방범죄는 파도처럼 밀려온다고 하죠.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계기가 되면 다시 올라가는. 그래요? 예. 이걸 경찰이나 치안 당국에서는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이 현장 대책밖에 없죠. 이걸 현장 대책과 주요한 이제 원인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네. 원인 대책은 사실은 이거는 초기 정신질환이라든가 초기 스트레스 장군에 대한 대비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아예 손 놓고 있으니까 네. 경찰들은 현장 대책이라고 하는 거리로 현장 경찰들을 순찰시키는 방향으로 돌리는 거죠. 형사들을. 단려민주열차라는 분이 예. 범죄자 그 한 사람에게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이 정부와 이 사회의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직시를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은 네. 범죄자에 주목하지 않으면은 그 범죄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현상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누가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걸 누가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연결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경찰 조직이 살아나야 이런 치안 문제도 해결이 되고 사기도 좀 진작이 되면서 뭔가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이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추석 연휴 이후에 경찰 조직을 개편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저걸 했죠. 경찰 고위직 인사를 추석 연휴 전에 네. 기습으로 해버리고 네. 그냥 후다닥 해버리고 그 전제는 뭐냐면 조직 개편을 한다. 근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추석을 앞두고 고위직 인사를 했어요. 먼저 했고. 인사를 먼저 했어요. 네, 경찰에서. 근데 이걸 가지고서 조직 개편을 최종 확정해서 뭔가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네, 잘못된 거죠. 그게 잘못됐다. 왜냐하면 조직 개편을 한 다음에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 중요한 어떤 치안 정책과 관련된 부분인 건데 이거를 수입해 놓은 다음에 이걸 해야 맞는 건데 이 앞에 먼저 후다닥 했어요. 한 것도 뭐냐면 주로 정보경찰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경찰국장 라인들. 그러니까 지금 정권의 핵심적으로 말 잘 듣는 사람들을 높은 올린 다음에 나머지 그 다음은 알아서 도둑 처리하는 거예요. 이런 인사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승진을 8명 시켰는데 그중 6명이 경찰 되고 이들이 그냥 위에서 알아서 니네가 다 해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치안감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어떤 윤희근 청장이라든가 이런 경찰청장이나 경찰국장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얘기되는 치안감 승진자들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네. 아무런 어떤 능력이라든가 결정권도 없는 치안감들한테는 던져주고 네. 소위 말하는 잘 부려먹을 수 있는 어떤 치안 정감 3개짜리들은 소위 말하는 경찰국장이라든가 그 정보국장 쪽에서 올려갖고 수적처럼 부리려고 하는 이게 사실은 지금 정부의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근데 어쨌든 경찰청에서는요, 지난달 18일에 그 했던 이런 인력 재배치, 네. 뭐 조직 개편안 추진 계속 하겠다라고 하면서 형사 기동대, 기동 순찰대 같은 거를 새롭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은 문제가 뭡니까? 이거 지금 더 오히려 업무만 가중되고 필요도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네. 기존에 있는 형사들 수사를 해야 되는 형사들을 상시적인 순찰 업무에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상시적인. 예. 그럼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들은 순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나 수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네. 그럼 수사는 누가 하죠? 그럼 수사도 하고 순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형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네. 그 소위 말하는 87년부터 90년도까지는 네. 소위 이제 치위하는 사람들 두들겨 잡는 형사기동대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수사할 필요가 없어. 그냥 눈에 보이는 집회 시위하고 반정부 투쟁하는 사람들 곤봉으로 잡고 데려다가 수갑 채워서 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 그 뒤로 이제 그걸 바꾸겠다고 해갖고 수사 전문화부터 시작해서 수사 경과 만들어갖고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제 그거 다 필요 없어. 너희들 또 거리에 나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경찰에서 치안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경찰들은 우리가 뭘 가지고 치안을 강화하냐. 나는 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총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함부로 줄 수는 없다는 게 또 얘기긴 합니다. 왜 위험하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자질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냐면 총을 주되 훈련을 안 시키니까 그렇죠. 훈련 안 시키죠. 훈련 안 시키니까 총을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기라는 것은 미국 형사들이 총기하지만 거의 매일 수십 발씩 쏩니다. 훈련을. 그래야지 총기는 안정적인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총기에 개인 총기도 없는 상태에서 훈련도 안 한 상태에서 총기 주고 너 뭐 해봐 그러면 위험하네. 떨려서 쏘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테이저건 같은 경우도 야 너 쏴라 한 번 1년에 한 번 훈련해갖고 쏴라 그러면 누가 쏩니까? 그거 맞아 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발 이거는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럼요. 네.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개인이 책임진 거잖아요. 자, 진짜 그러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알아서 해. 이거네 결론은. 알아서 하라고 하면 네. 알아서 안 하죠. 알아서 못하지. 못하는 거죠. 책임도 네. 있고. 이러니까 경찰 공무원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한 해 평균 20명이나 되는 경찰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더라. 요거는 현직에 있는 사람만 얘기하는 겁니다. 현직에 있을 때. 저 이 통계가 잘못된 건 뭐냐면 예. 이 상태에서 위험해 갖고 그냥 면직을 시켜버립니다. 사표를 받아버려요. 그 다음에 죽는 경찰은 더 많아요? 그렇죠. 그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포함도 안 되고. 네. 왜냐면 이건 경찰 일대만 죽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거 위험하다고 내 보낸 사람들 적어도 6개월 안에 있는 사람 죽은 사람들은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가장 위험한 거는 또 총기예요. 총기 왜요? 총기 가지고 있잖아요. 지 머리를 쏴버려요. 아, 자살할 때. 극단적 선택을 할 때 예. 경찰들이. 그래서 총기 회수가 1년에 100건씩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야 너 위험하니까 안 돼라고 해서 강제 회수를 해요. 얘 이거 주지 마. 그래서 앞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총을 안 주는 이유가 네. 쟤 죽을 것 같다고 애들도 아는 거예요. 경찰 애들도. 위험하다는 걸 아는. 그러니까 쟤는 총기 주면 안 돼. 그래서 뺏는 거예요. 그게 1년에 100건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2018년부터 5년 동안 105명의 경찰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경찰관이 정신건강 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총기를 회수당한 것도 쉬운 건이 넘는다. 그 다음에 전체 100건이죠. 어휴. 몇세 건이죠. 무슨 말씀인지 드디어 알아들었어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